우리는 종종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배워왔다.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에게는 숨김없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좋은 관계의 비결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세월이 쌓일수록 깨닫게 된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하는 것이 반드시 진실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지나친 솔직함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더 많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다. 말은 행실의 그림자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화를 부른다. 즉, 진실도 때와 정도가 맞지 않으면 칼이 된다는 뜻이다.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말한다. 솔직하다는 이름으로 상대의 상처를 헤집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모두 쏟아내며 그 부담을 떠넘기기도 한다. 그러나 관계는 단단한 진실보다는 부드러운 배려 위에 서 있을 때 오래 간다. 진실은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한다. 물이 겸손하게 흐르기에 생명을 살리듯 말도 겸손하게 흘러야 관계가 살아난다. 반대로 뜨거운 진실을 억지로 부어버리면 유리잔이 깨지듯 관계도 금이 간다. 정약용은 긴 유배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했다. 그가 얻은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깊었다. 진정한 관계는 숨김이 있을 때 유지된다. 그는 세 가지를 숨겨야 한다고 했다. 첫째,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말 것. 둘째, 상대의 허물과 단점을 굳이 들추지 말 것. 셋째,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과장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는 거짓을 권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한 배려의 기술이다. 공자는 중용에서 말한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모두 미덕이 아니다. 진실도 그렇다. 완전한 솔직함은 미덕이 아니라 미숙함일 수 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솔직함은 배려 없는 폭로일 뿐이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관계의 깊이를 느낄수록 말에는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상대의 마음을 데우는 따뜻한 말이 있는가 하면 관계를 태워버리는 뜨거운 말도 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다르다. 경쟁보다는 이해, 주장보다는 수용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자녀 세대와의 대화, 형제 간의 관계, 오랜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얼마나 솔직했는가 보다 얼마나 배려했는가가 관계의 내구성을 결정한다. 정약용이 강조한 숨김의 미덕은 결국 배려의 절제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진심,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권하고 싶다. 이번 주 대화 중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 한 가지를 적어보라. 그리고 하루만이라도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더 많게 실험해보라. 놀라울 정도로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이고 말하지 않음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면 나누고 싶다. 승진을 했거나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했을 때, 혹은 새 집을 장만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순간을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다. 그 기쁨의 나눔이 때로는 관계의 미묘한 균열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정약용은 겸손한 사람 곁에는 인심이 머물고 자랑하는 사람 곁에서는 발걸음이 멀어진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현실적 법칙이다. 형제자매, 친척 간의 관계는 특히 미세한 균형 위에 서 있다. 명절 자리에서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라고 자랑한 뒤에 분위기가 서늘해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자신이 비교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스스로 초라해진 마음을 감추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질투나 시기 이전의 인간의 본능이다.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꿰뚫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지만 자랑은 그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고 적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SNS가 우리의 일상을
무대 위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자랑이 공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아이의 성적표, 남편의 직장, 여행지의 풍경, 심지어 밥상조차 경쟁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스스로는 기록이라 생각해 올린 사진이 누군가에겐 깊은 박탈감을 준다. 나의 자랑은 상대의 비교가 되고 나의 행복은 누군가의 상처가 된다. 이것이 행복 피로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 정약용은 겸손을 단순히 미덕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로 보았다. 그는 겸손한 자는 오래가나 자랑하는 자는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에서 피어난다고 했다. 자랑도 마찬가지다. 전혀 나누지 않는 것도 냉정하지만 지나친 과시는 상대의 존중을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행복을 말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담담하게, 짧게, 한 번만, 말의 양보다 말의 결이 중요하다. 노자는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관계에서도 멈춤이 필요하다. 내 말이 상대의 마음을 지나치게 자극할 것 같다면 거기서 멈추라. 기쁨은 나눔으로 커질 수도 있지만 절제로 더 오래 간다. 가족 단톡방에 좋은 소식을 올릴 때도 세 문장으로 요약한 뒤 한 문장으로 줄여보라. 모임 자리에서 한 번 자랑했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세 번 상대의 이야기를 물어보라.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룬가가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었을 때 관계가 얼마나 따뜻하게 남는가에 달려 있다. 말의 절제는 나의 행복을 더 깊게 하고 타인의 자존을 지켜주는 사랑의 형태다. 자랑을 숨기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배려다. 그 배려가 오래가는 관계를 만든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이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듣는 이를 따뜻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모르게 마음에 흠집을 낸다. 결국 관계의 품격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의 배려에서 결정된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한 사람의 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 이뤄진다고 했다. 겸손이란 바로 이 공공성의 시선을 말로 실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공 소식을 전할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 아이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라는 한 문장은 겉으로는 기쁜 소식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엔 작게 파문인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해보라. 다 아이가 열심히 했고 선생님이 끝까지 지도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배우자도 옆에서 많이 도와줬지요. 이렇게 공로를 분산하면 그 기쁨이 독점적 자랑이 아니라 나눔의 이야기가 된다. 듣는 사람은 시기 대신 함께 기뻐할 여유를 갖게 된다. 같은 내용이지만 말의 온도가 달라지는 순간이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을 측은지심, 착엔지심이라 불렀다. 남의 슬픔에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 곧 인윤의 출발이라고 했다. 겸손은 바로 그 마음을 말의 형태로 드러내는 행위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언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대신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을 얻고 관계는 한층 단단해진다. 톨스토이는 진정한 배려는 말로 상대를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를 편하게 하는 일이라 했다. 겸손한 말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담백하다. 자신을 낮추되 비굴하지 않고 상대를 높이되 과장하지 않는다. 그 중심엔 나의 운, 이 아닌 우리의 운이라는 관점이 있다. 나의 성공도 결국 주변 사람들과 맺은 관계, 시대의 흐름, 사회의 도움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아는 것이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말은 자연스레 부드러워지고 상대의 얼굴을 편안하게 한다. 이 겸손의 기술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예절이 아니라 노년의 품격을 결정하는 지혜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말의 무게가 크다.
그 무게가 상대에게 부담이 아닌 위로가 되려면 말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내 이야기 하나를 하면 상대의 이야기를 2번 듣는다. 이것이 겸손한 언어의 황금률이다. 그리고 자녀의 성취를 말할 때는 반드시 공로를 3부분으로 나누라. 아이의 노력, 배우자의 지원, 그리고 사회의 도움.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의 말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들린다. 겸손한 언어는 관계를 살리고 자랑의 언어는 관계를 소모시킨다. 결국 겸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다. 상대의 얼굴을 먼저 떠올리는 그 한순간의 배려가 오랜 관계를 지켜주는 진짜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잘못이 더 눈에 띈다. 형제의 말투, 자녀의 생활 습관, 배우자의 무심한 태도, 심지어 명절 자리에서 친척이 던진 한마디까지 마음을 건드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이건 바로잡아야 한다는 충동을 느낀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경계했다. 허물을 지적하려거든 마치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말하라. 그는 충고가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때. 장소, 관계의 온도, 형제 상견례나 명절 식사, 자리처럼 감정이 섬세하게 오가는 순간에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즉시 꺼내면 독이 된다. 누군가의 실수를 바로잡겠다는 즉시 교정에 욕망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옳은 말일수록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상대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면 맹목이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말하면 조급함이다. 진심이 아무리 깊어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충고가 아니라 공격이 된다. 가족 관계는 특히 더 그렇다.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바로잡으려는 마음, 형제가 형제에게 잔소리하는 습관, 친구 사이의 지나친 훈수는 모두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간섭이 되기 쉽다. 듣는 이는 고마움보다 모욕감을 먼저 느낀다. 한순간의 불편함을 참지 못해 바로잡으려는 행동이 오히려 수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린다. 톨스토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이라 했다. 변화는 상대의 의지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정약용의 말처럼 나의 허물을 고백하듯 말하면 된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 로 시작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비판 대신 질문이나 경험담으로 바꾸어 전하면 상대의 마음은 다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면 공격이 아닌 공유가 된다. 충고는 단 한 번, 짧게, 그리고 조용히 해야 한다. 여러 번 반복되는 충고는 사랑이 아니라 지배가 된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첫째, 지금 말해야 할까?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둘째, 여기서 말해야 할까? 다른 사람이 보는 앞인가? 단둘인가? 셋째, 내 톤은 어떤가? 상처를 주지 않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는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침묵이 답이다. 못 본 척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성숙이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배려이며 지적하지 않음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사랑이다. 충고는 약과 같다. 잘 쓰면 병을 낫게 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판단은 한 번 내리면 되돌릴 수 없으니 반드시 3번 생각하라고 했다. 말 또한 마찬가지다.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는 말은 일종의 처방, 주펑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줄 때 약의 종류보다도 투약 시기를 중요하게 여기듯 충고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옳은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것이다. 감정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는데 상대의 말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반응한다. 그러나 감정이 남은 충고는 치료가 아니라 공격이 된다. 플라톤은 의술의 실패는 약의 질 때문이 아니라 시기를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말도 마찬가지다. 24시간의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약이다. 분노의 메일이나 카톡은 하루만 보관해보라. 하루가 지나면 절반의 말은 스스로 삭제되고 나머지 절반은 부드러워진다. 또한 충고는 반드시 일의 공간에서 조용히 전달되어야 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모욕이 된다. 체면은 단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연결된다. 공개적인 충고는 상대의 자존을 해치는 수술 없는 상처다. 반면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말하면 그 말은 경청된다. 정약용이 말한 나의 허물을 고백하듯 의 태도는 결국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는 틀렸다. 대신 나는 이렇게 겪었다로 바꿔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해서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글자 차이지만 전혀 다른 울림을 준다. 전자는 판단이고 후자는 공감이다. 충고가 비난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경험의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철학자의 말은 환자를 낫게 하는 의사의 말과 같아야 한다고 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변화의 힘을 일으키는 말. 그것이 진정한 충고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고를 길게 하지 말라. 3분 이내, 핵심 일개, 대안 일개. 이 부분이 아쉽다. 한마디로 충분하고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으로 마무리하라. 충고의 목적은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다. 말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때 관계는 한 걸음 더 깊어진다. 상처를 남기지 않고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의사, 이씨다. 그리고 그 의술의 첫 번째 비법은 언제나 침묵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는다. 병으로, 돈으로, 혹은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친구나 가족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 하소연이 반복되고 같은 이야기가 수차례 이어질 때 관계의 공기는 서서히 무거워진다. 처음엔 힘내라 하며 위로하던 이들도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피로다. 정약용은 말을 실속 없이 과장하면 남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과장된 불행은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든다. 처음엔 공감이었던 것이 반복되면 정서 노동이 된다. 듣는 이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가족 안에서도 이 패턴은 자주 일어난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더 이상 위로를 얻지 못한다. 상대는 점점 귀를 닫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품이 있는 인내는 말 없는 용기다라고 했다. 불행을 견디는 품격은 얼마나 크게 외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조용히 이겨내는가에서 드러난다. 불교의 사성제, 스싱악이라는 고, 구, 집, 멸, 滅, 도다의 진리를 말한다. 고통은 존재하고 그 원인이 있으며 그것은 사라질 수 있고 사라지게 하는 길이 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고통을 나누되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해결의 길을 함께 찾으라는 뜻이 된다. 나 힘들다 해서 멈추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 한다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소연만 있는 대화는 듣는 이를 지치게 하지만 해결의 의지가 담긴 대화는 오히려 서로에게 힘이 된다. 정약용은 자신의 불행을 세상에 과장하지 않았다. 유배지에서 병든 몸으로 수년을 보냈지만 편지마다 담담했다. 슬픔을 숨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배움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고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제자들과 가족에게 평정의 본보기가 되었다. 불행을 절제한다는 것은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이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의 형식이다. 따라서 고민을 나눌 때는 반드시 해결 시도 한 가지를 함께 말하라. 요즘 건강이 안 좋아 힘든데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걱정보다 응원을 하게 된다. 불평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행동을 덧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감사 목록 5개를 기록해 가족 단톡방에 나눠보라. 작지만 긍정의 습관은 관계의 공기를 바꾼다. 불행을 숨긴다는 것은 기쁨을 가장하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슬픔을 반복적으로 전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해질 때 불행은 말로가 아니라 태도로 드러난다. 그것이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는 고요한 강인함이며 우정과 가족을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은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진다. 어릴 때는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은 밥을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도시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간다. 핵가족화, 지역적 거리, 세대 차이, 그리고 신앙이나 정치의 차이까지 이 모든 것이 관계의 틈을 만든다. 그러나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해법을 이미 목민심서에서 제시했다. 공평. 공平은 사랑의 근본이며 편애는 미움의 시작이다. 가족 사이의 갈등도 공평의 원리를 잃을 때 생긴다. 상속과 증여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부모는 효를 다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식은 형평을 기대한다. 하지만 정의보다 정, 칭, 이 앞서면 오히려 불화가 생긴다. 정약용은 백성을 다스리는 법에서도 재물의 분배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하라고 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원칙이 없다면 관계는 흔들린다. 그래서 상속 문제는 반드시 감정이 아닌 절차로 다뤄야 한다. 서면 초안을 먼저 만들고 가족회의 한 번으로 의견을 듣고 일주일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이 냉각의 시간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장치다. 또 다른 문제는 신앙과 가치관의 차이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자녀 세대는 다른 세상을 산다. 정치 성향도 종교관도 다르다. 부모는 내가 살아온 길이 옳다고 믿지만 자녀는 각자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 이 간극은 설득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공자는 서서 쉬어라.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다. 명절 식사 자리나 예배 후 모임 같은 순간엔 신앙과 정치 이야기를 피하라. 서로의 생각을 바꾸려는 말은 결국 식탁에 온기를 식히고 마음의 거리를 넓힌다. 며느리와 사위 관계에서도 체면과 존중이 중요하다. 어른의 조언이 간섭으로 들릴 때, 젊은 세대의 솔직함이 무례로 비칠 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거리 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배려의 완충지대다. 각자의 생활 리듬을 승인하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할 때 가족은 더 단단해진다. 가족은 피로 맺어졌지만 유지되는 것은 지혜로 가능하다. 가까이 다가서되 너무 붙지 말고 사랑하되 통제하지 말라.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공평의 사랑이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인연이지만 유지하는 방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바로 배려적 거리두기다. 실행 과제, 이일 상속이나 돈 문제는 서면 초안, 가족회의 1회, 냉각기 일주 확정 순으로 진행한다. 이 신앙 정치 주제는 식사 시간과 명절 당일에는 금지어로 지정한다. 관계의 온도는 말이 아니라 거리로 결정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그 중간 지점, 그것이 바로 성숙한 가족의 모습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진다. 세상을 오래 살며 쌓은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생이 깊어질수록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기다. 정약용은 편지를 쓸 때조차 언제나 상대가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될까를 먼저 헤아렸다. 그가 남긴 서간의 예법은 단순한 문장의 겸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듣는 자세였다. 말의 절제가 곧 듣기의 확장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듣기는 관계를 되살리는 힘이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말을
받아주는 행위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구나. 그때 마음이 어땠어? 라고 되묻는 것.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어. 라고 요약하며 감정을 짚어주는 것. 이것이 활동적 경청, active listening 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측은지심, 차이한지심 이라 했다. 남의 아픔에 아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 근본이다. 듣기에 미덕은 이 측은지심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다. 문제는 우리가 듣는 대신 판단하려는 습관에 있다. 자녀나 손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모르게 그건 네가 잘못했어. 요즘 애들은 참 모르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사랑보다 평가가 담겨 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충고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해를 원한다. 칼릴 지브라는 사랑을 소유가 아닌 자유라고 했다.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자유를 주는 행위다. 상대를 교정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탐색하는 것이다. 노년의 우정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그건 네가 또 그런 거지라며 말을 잘라버린다. 그러나 오랜 관계일수록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사람이 변했듯 그 사람의 사연도 변했다. 듣는다는 것은 현재의 그를 다시 만나는 일이다. 그 한 번의 경청이 관계를 새롭게 이어준다. 정약용의 편지에는 언제나 상대를 향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말을 기다렸다. 그 태도야말로 말보다 깊은 대화였다. 나이가 들수록 이해받는 것보다 이해해주는 것, 이 더 큰 품격이다. 실행과제, 일 다음 가족 모임에서 10분간 질문만 하기, 챌린지를 시도해보라. 대화를 이끄는 대신 귀로만 중심을 잡는 연습이다. 2주 1회, 부모나 형제에게 3줄짜리 음성 메시지로 감사의 말을 전하라. 문자보다 목소리가 가진 온기가 관계의 틈을 메운다. 듣는 사람은 기억된다. 그리고 그 기억은 관계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만든다. 듣기의 미덕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예전에는 말이 바람에 흩어졌지만 오늘날의 말은 기록으로 남는다. 한 번 전송된 메시지는 삭제해도 흔적이 남고 단체 대화방의 한마디는 쉽게 캡처되어 어디로든 흘러간다. 그래서 정약용의 경계심은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편지 한 장을 쓸 때마다 원수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을까를 생각하라. 이 말은 두세 백년이 지난 지금 문자와 카카오톡 시대의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분노, 억울함, 오해가 폭발하는 순간 손가락은 생각보다 빠르다. 그러나 한 번 전송된 말은 되돌릴 수 없다. 공자는 말은 더디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라고 했다. 현대식으로 바꾸면 보내기 전에 멈추고 보낸 후엔 책임지라. 특히 가족 단톡방은 감정의 전선이 가장 쉽게 생기는 곳이다. 부모 세대의 한마디, 자녀 세대의 짧은 답장 하나가 오해를 키운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다. 3초 멈춤, 3줄 요약, 이모지 일개 이내. 짧고 명확하게 감정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라.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공개돼도 부끄럽지 않은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다. 누군가 내 메시지를 캡처해서 제3자에게 보여줘도 괜찮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보내기엔 이르다. 정약용의 편지 원칙처럼 원수가 읽어도 거리낄 것이 없는 문장만이 진정한 품격이다. 언어는 곧 인격이다. 특히 디지털 기록은 우리의 성품을 영구히 남긴다. 민감한 주제 돈, 건강, 가족 간 불화는 메시지가 아닌 전화나 대면으로만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문자로 남는 대화는 감정의 온기를 잃기 쉽다. 실제로 많은 가족 갈등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글의 온도 때문에 생긴다. 문장은 표정을 담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가 자란다. 직접 통화하거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표정과 숨결이 말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다. 정약용의 시대에는 붓과 종이로 말을 기록했지만 우리는 손가락 끝으로 마음을 남긴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도 원리는 같다. 신중한 말이 신뢰를 낳고 가벼운 말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단톡방의 한 문장, 카톡의 한 줄이 오랜 우정을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실행과제, 일, 가족, 친지, 채팅에서 3초 멈춤 3줄 요약 이모지 1개인의 규칙을 지킨다. 이 돈, 건강, 갈등 같은 민감한 주제는 반드시 전화 또는 대면으로만 논의한다. 말의 위생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위생을 지키는 일이다. 정약용의 지혜를 오늘의 문자 속에 되살릴 때 관계는 다시 신뢰를 회복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약용의 세 가지 숨김 성공을 숨기고 허물을 덮고 불행을 가볍게 하는 지혜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는 생활의 루틴이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성실함은 사람됨의 근본이고 겸손은 그 성실을 오래가게 한다고 했다. 성실이 나의 중심을 세운다면 겸손은 그 중심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울타리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결국 배려와 절제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이 세 가지 숨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성공은 낮추고 허물은 덮고 불행은 가볍게 하라. 이 말 안에는 인간관계에 거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성공을 낮추면 상대가 편해지고 허물을 덮으면 관계가 편안해지고 불행을 가볍게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비교 대신 감사의 시선을 가질 때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 된다. 정약용은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인품이라고 했다. 인품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태도다. 공자는 덕이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다. 덕 있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이웃이 모인다. 그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재산이 아니라 배려 깊은 말과 절제된 행동이 만들어내는 신뢰 때문이다. 이 신뢰가 쌓이면 가정이 평화롭고 친지가 화합하며 이웃이 서로를 지탱한다. 작은 배려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일은 내 통제 밖이지만 그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언제나 내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세 가지 숨김은 바로 그 태도의 훈련이다. 남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허물에 판단하지 않으며 내 고통을 세상에 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 통제의 철학이다. 삶의 품격은 지식이나 성취가 아니라 감정의 절제력에서 드러난다. 이제 이 가르침을 일상의 습관으로 구체화해보자. 주간 루틴, 자랑 영회, 칭찬 3회, 경청 15분. 자랑을 멈추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칭찬을 늘리면 관계가 부드러워지며 경청을 실천하면 신뢰가 자란다. 월간 점검, 가족 간의 갈등 이슈는 반드시 원칙, 기한 기록으로 정리하라. 감정의 말 대신 절차의 언어를 사용하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다. 누가 내 곁에 남았는가 하는 질문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 곁을 지켜준 힘은 화려한 솔직함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였다. 정약용의 세 가지 숨김은 결국 인간관계의 삼보, 다 배려, 존중, 절제. 이 세 가지를 생활의 루틴으로 삼는다면 당신의 말은 따뜻해지고 당신의 관계는 단단해질 것이다.